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균열들이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월든에 대한 맹목적 찬사를 거두고 그 균열을 살펴보려고 하고 합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한마디가 170년째 팔리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은 내 인생에 단 한 권만 남겨야 한다면 이 책이라 했습니다. 간디, 톨스토이, 마르틴 루터 킹도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사실을 뜯어보면 이 책의 논리는 정말 성립할까요? 월든의 핵심 주장은 단순합니다. 네가 일에 시달리는 건 가난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지려 해서라는 것입니다. 물건의 진짜 가격은 그것을 사기 위해 교환한 시간이고, 자유로워지려고 돈을 벌수록 노동에 더 갇히는 무한 루프가 작동한다는 것이죠. 메시지 자체는 날카롭습니다. 지금 읽어도 찌르는 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장을 한 본인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가라는 것입니다. 1845년 7월 4일, 소로는 도끼 한 자루를 들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2년 2개월 동안의 생활이 시작됐고, 공식 기록은 완전한 숲속 자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 동선을 지도 위에 찍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콩코드 마을로의 출입은 빈번했습니다. 지식인 친구들과의 교류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에머슨의 집은 정기적으로 방문한 후원자의 집이었습니다. 소로는 매주 어머니의 집에서 외식을 하고 쿠키를 받아왔습니다. 월든 호수는 완전한 자립의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월드는 결코 사회와 단절된 완전한 자립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소로가 직접 기록한 오두막 건축 비용 영수증이 있습니다. 판자 8달러 35센트, 지붕과 벽에 쓴 헌 널빤지 4달러, 창문 2달러 43센트, 헌 벽돌 1000개 4달러, 못 3달러 90센트, 합계 28달러 12센트 판자, 못, 창문, 벽돌, 석회 이런 것은 전부 자본주의 시장에서 구매한 재화입니다. 최저가로 구매했을 뿐 자본주의밖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소비 규모를 줄인 것과 자본주의를 벗어난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면 위에 보이는 것은 28달러 12센트짜리 오두막. 개인의 고독과 자립입니다. 그런데 수면 아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당대 최고 지식인인 에머슨의 토지 무상 제공이 있었습니다. 오두막이 서 있던 땅은 소로의 소유가 아니라 에머슨의 소유였습니다. 이는 하버드 졸업장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원하면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배달된 어머니의 식량 지원이 있었습니다. 월드는 맨손으로 이룬 자연 합일처럼 보이지만 이 실험은 결핍의 공포가 제거된 압도적인 사회적 자본과 안전망 위에서만 가능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균열이 소로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게 더 불편한 사실입니다. 잠시 시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월든 이전으로,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로마, 호라티우스의 베아투스 일레입니다. 도시의 탐욕을 버리고 전원에서 사는 삶이 진짜 행복이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동진시대, 도연명의 귀거래사입니다. 현실이 싫다, 자연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고려시대의 작품 청산별곡은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212년 일본 가모노 조메이의 방장기, 18세기 프랑스 루소의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루소의 책은 월든보다 70년 앞섭니다. 현실이 싫고 지겹다. 그래서 자연으로 간다. 거기서 진짜 삶을 산다. 이 동일한 구조의 내러티브는 2000년 넘게 인류 역사에서 복사 붙여넣기 되어 왔습니다. 소로는 이 장면을 발명한 게 아니라 가장 세련된 방식으로 반복한 것입니다. 중국의 도연명은 관료 출신이었습니다. 로마의 호라티우스는 황제의 후원을 받은 궁정 시인이었습니다. 일본의 가모노 조메이는 교토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제네바의 루소는 귀족과 지식인 사회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로는 하버드 출신의 에머슨의 후원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청산별곡은 귀족 문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높은 계급에 있었습니다. 이들 장르 전체를 관통하는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철저히 가진 자가 못 가진 척하는 위선적 기만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못 가진 자들은 왜 청산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원래 청산과 함께 살아갔으니까요. 도시인에게 청산은 도피처이자 낭만입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농민에게 청산은 달랐습니다. 생존의 현장이었습니다. 탈출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진짜 농민에게 숲과 산은 삶의 고단한 현장이었습니다. 낭만의 필터를 씌워 소비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 필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장르를 쓰고 읽고 공감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패턴에는 더 흥미로운 규칙성이 있습니다. 자연 도피 문학이 등장하는 시기를 역사 위에 찍어보면 전부 같은 국면에 겹칩니다. 동지인 시대, 로마 제정기, 고려 무신기, 에도 말기, 19세기 미국 산업혁명, 도시화와 물질주의의 팽창지수가 정점을 찍을 때 자연 도피 문학 장르의 생산량도 정점을 찍습니다. 이 문학은 숲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도시화와 상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던 시기, 자본주의 팽창에 대한 반작용으로 창작되어 왔습니다. 현대판 자연 도피의 이름은 미니멀리즘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텅 빈 방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채우는 것은 고가의 전자제품과 프리미엄 명품 한두 개, 그리고 꽉 찬 계좌입니다. 쿠팡 같은 서비스로 필요한 것은 시키면 금방 오니 집에 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실제 소비 목록입니다.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소비를 고급화하는 겁니다. 지출 총액은 같거나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미니멀리즘은 자본주의 저항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고급 버전입니다. 자본주의를 가장 날카롭게 비판한 텍스트가 현대 소비 트렌드의 철학적 교과서이자 마케팅 도구가 됐습니다. 소로의 월든이 파이어족의 정신적 지침서가 되고 킴포크 무드의 원전이 되고 귀농 콘텐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파이어족 운동을 보십시오.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하는 이 운동의 참여자 대부분은 이미 고소득 직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디지털 노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트북 하나로 어디서든 일한다는 낭만 뒤에는 그것이 가능한 특별한 기술 직군이라는 계급적 조건이 있습니다. 월든의 철학이 흡수된 곳은 자본주의 밖이 아니라 자본주의 안에 더 세련된 소비 형태였습니다. 거대한 아이러니입니다. 소로 옹호자들의 반론은 두 가지로 수렴합니다. 제프리 크레이머는 월든 우즈 프로젝트 큐레이터, 즉 소로 관련 기관의 수장입니다. 그는 모순이야말로 인간을 만드는 직업이라는 논리로 소로를 변호했습니다. 레베카 솔릿은 위선이 아니라 인간적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논리 자체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확대경을 들이대보면 문제가 보입니다. 이 방패를 든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직업적 이해관계가 얽힌 연구자와 큐레이터들입니다. 소로 전기 작가가 소로를 변호하고 소로 관련 기관의 큐레이터가 소로를 옹호합니다. 이들의 옹호를 객관적 반론으로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지와 삶의 간극을 다리로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면죄부, 이름하여 인간적 조건입니다. 왼쪽에는 아름다운 문장, 즉 소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부재하는 실천, 즉 실제 소로의 삶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균열을 인간적 조건이라는 다리로 덮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에는 구조적 허점이 있습니다. 간극을 인간적 조건으로 인정하는 순간 어떤 위선도 정당화됩니다. 환경 파괴를 비판하며 전용기를 타는 사람도, 평등을 외치지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특권을 누리는 사람도 이 논리라면
전부 인간적 조건으로 인정됩니다. 실천하지 않은 자의 설교가 단지 좋은 문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추앙받아야 할까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월든이 오랜 동안 고전에 반열에 있는 건 논리가 완벽해서 작가의 삶이 진실되어서가 아닙니다. 현대인의 막연한 도피 욕구를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문장으로 포장했기 때문입니다. 향수병을 생각해 보십시오. 소로의 월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담고 있는 건 도피 욕구라는 향료입니다. 그걸 아름다운 병에 담아 노스텔지아 1854년이라는 라벨을 붙인 향수 마케팅입니다. 월드는 철학서가 아니라 향수 마케팅의 원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결론이 월든을 폐기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용 전 주의사항입니다. 본 텍스트는 도피 방법을 알려주는 실용서가 아닙니다. 청산별곡을 귀농 지침서로 읽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청산별곡을 읽으며 내일 당장 귀농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려 무신정권기 지식인의 도피 열망을 아름다운 언어로 느끼는 거죠. 월든도 같은 방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도피 욕구를 자극하는 문학과 실제 도피 방법을 알려주는 텍스트는 다릅니다. 이때 당신이 지금 무엇을 소비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읽어야 합니다. 월든을 정리하다가 저는 묘한 이질감, 약간의 역겨움, 솔직히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도저히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